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정견입니다. 오늘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원자재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있었던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가별 타격 정도,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쟁으로 인한 타격 정도는 에너지 수입국과 수출국의 경로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출국의 경로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사이클에 산업이 밀접할수록 조금 더 긍정적인 성장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하반기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중간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그래프를 봐주시면은 중간선거에서 향하원 의석 확보는 대통령 지지율과 굉장히 상관성이 높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재집권 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대내외 맞춤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백인, 남성, 저소득층 위주인데 지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이 공화당 지지층들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점점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경제와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입법 성과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정부는 일단 OBBBA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일단 조금 더 내수를 부양을 꾀하고 있는데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주요 연구기관들은 OBBBA 법안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약 0.7에서 1.2%포인트가량 높아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수 부양 정책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되면서 소비를 증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거 외에 추가적으로 내수 부양책을 펼치기에는 지금 미국 정부도 전쟁으로 인해서 재정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여력이 지금 많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 정책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다면 그만큼 대외 정책에 주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금 관세 정책으로의 이 시선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IEPA 위법 판결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노란색 선으로 보이시는 섹션 122조항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위법 판결에 대한 얘기들이 논란이 있는데 어차피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게 사실 이 조치 자체는 150일이라는 기한이 있었고요. 이 기한이 7월 24일 날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글로벌 관세 10%가 종료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죠. 지금 무역대표부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해서 조사에 착수해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7월경에는 국가별 또는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다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휴전이 1년간 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 휴전이 올해 11월 10일 날 만료됩니다. 그럼 이 만료를 앞두고 다 중간 선거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가지고 다시금 미중 간에도 이제 견제하는 움직임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금 관세 부과와 투자 유치 같은 대외 압박이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작년에 관세로 인한 물가 압력은 거의 다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반기에 신규로 관세가 만약에 부과된다면은 이게 다시금 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의 데이터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이후에 약 7개월 정도가 지나면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완료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말로 갈수록 다시 물가 압력들이 높아질 확률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트럼프의 대내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에 우상향하는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내외 전략들, OBBBA 전략과 관세 정책을 합쳤을 때 이게 경제적 순유가가 소득 분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중산층과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순유가가 또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가장 왼쪽 보시게 되면은 하위 20% 분위 소득 분위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 순효과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K자형 경제 구도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정책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K자의 윗단입니다. 그럼 이 윗단의 소비가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경제는 하반기에도 견조할 수 있다는 거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AI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AI 투자 사이클이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 경제, 그리고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경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워낙 AI 투자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 제고 효과가 앞단에 몰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우측 그래프에서 과거 2000년대의 IT 투자 때랑 현재 AI 투자 사이클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과거 IT 투자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IT 투자가 성장률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약 28% 정도가 됐는데요. 현재 지금 2025년에 AI 투자의 기여도는 GDP 내에서 거의 4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사이클이 굉장히 앞당겨져서 전개가 되면서 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시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AI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캐비너시 신임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AI가 구조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신기술이 도입될 때 생산성이 임금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증가하기 전에 AI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먼저 오르는 국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 총 공급보다 총 수요, 투자나 소비가 먼저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AI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물가 경로가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총수요가 먼저 증가하는 anticipated 경로에는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림들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는 AI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AI에 대해서 AI 때문에 우리가 대체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들 같은 경우는 대체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 AI 활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예상 효과들에 대해서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고용을 줄인다거나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는 정확도를 높이고 인당 산출량을 높이고 업무 투입 시간을 줄이는 거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업종별로 지금 AI 도입률은 굉장히 편차가 있는 상태인데 도입률이 높은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보업, 전문사업 서비스, 금융업 같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들에 종사하는 인력들은 고학력, 고숙련 전문 인력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노동 취약계층이 아니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AI에 적응하고 변화하면서 생산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현재 미국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해고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실업률이 안정적이지만 구인 의지도 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인 의지가 없을 때는 사실은 지금 당장 실업률은 괜찮지만 앞으로 미스매칭이 누적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로 인력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건데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우측에 보실 수 있는 신규 대졸자들의 실업률입니다. 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대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지금 채용하는 곳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회색선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규 대졸자의 비대졸 직종 취업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졸자인데 대졸 직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더 낮은 직종들, 비대졸 직종들의 취업하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미스매칭들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중요한 국면이긴 하지만 고용시장도 마냥 좋은 국면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상 완화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살짝 높은 그림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살짝 긴축적이라는 거고요. 이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에 가깝도록 한 차례 정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유가가 안정된다면 올해 10월경에 25bp 정도 금리 인하 단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은 올해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다시금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에 인하 사이클을 계속 가져갈 요인들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경제 외환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일단 반도체가 워낙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설비 투자 그리고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림들이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간 성장률은 약 2.4%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1분기 성장률밖에 안 나온 상태인데 1분기에는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한 부분들이 민간 소비나 투자에 미칠 영향들 그리고 사실상 원유 순수출 왜곡 현상의 그런 다시 되돌림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성장률 자체는 상고하저의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점진적인 하락 국면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을 이끄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한미 금리차 역전폭의 축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는 하반기에 연준은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한은은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125bp인데 이게 75bp까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서 환율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달러 환율이 높은 이유는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이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사이클이 견조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국인 증권자금도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환율의 되돌림을 유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쪽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고유가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공급 차질은 2분기가 가장 안 좋은 그림들이 나오겠지만 사실상 2분기 이후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원유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원유 공급이 정상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이 보장이 되면서 통항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이 재개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증산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재고가 다시 반등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글로벌 석유 재고가 반등하려면 최소한 올해 4분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한 9, 10월경까지는 재고가 줄어들다가 그 이후에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유가가 안정되는 시점도 올해 4분기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만 상승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상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나머지 원자재들도 같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는 다른 원자재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 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 비중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저희가 원유랑 천연가스에만 주목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황이나 화학제품 비료를 포함한 화학제품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른 원자재들의 공급 차질로 이어지게 되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산업금속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EV차 그리고 전기차 쪽과 AI 투자 쪽에서의 산업금속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은 사실상 타이트하고 수요가 높아진다면은 이런 것들이 산업금속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하반기 글로벌 경제와 원자재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